안녕하세요, 1학년 친구들. 이제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이시죠? 아직 1학년이라는 이 말이 입에 착 붙진 않죠? 중학생이라는 거 벌써 실감이 나야 될 텐데 아직은 그냥 초등학교 6학년인 것 같고 아직은 중학교 1학년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드실 텐데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확실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해야겠죠?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의 국어 과목을 담당하게 될 유현진 선생님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하는 이 여러 감정들을 모아가지고 선생님이 국어 공부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국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국어 별로 어렵지 않았죠. 저는 초등학교 때 국어 너무 쉬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선생님, 저는요 초등학교 때 책을 별로 안 읽었거든요. 국어 잘 못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도 하는 친구 있을 거고, 또 선생님, 저희 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희 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인가 뭐 자유학년제인가 그거 하느라고요 학교에서 시험 안 본다는데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빨리 모이세요. 공부 안 해도 되는 건 없어. 공부는 해야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어딨어. 당장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보고 인생을 끝낼 거 아니잖아요. 당장 눈앞에 시험이 있든 없든 공부는 하셔야 합니다. 지금 중학교 국어가요, 초등학교 때보다 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겁을 좀 드릴게요. 좀 어려워집니다. 문법도 나오고 막 문학도 깊이가 있어지고 딱딱한 비문학글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국어가 좀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 중학교 국어가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고등국어 내신, 또 모의고사 또는 수능 대비 이런 것들의 기본과 기초가 돼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국어를 어떻게 잘 다져두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가서 나 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될까, 잘하지 못할까, 그걸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국어 3년 배운 제자들은 선생님 덕분에 국어 탄탄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와서도 저 국어 영역만큼은 1등급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제자들 참 많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국어의 기초와 기본을 잘 다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지 궁금하지 않아도 궁금해.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강의 소개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두었는데요. 선생님은 이 동영상 강의로만 15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러면 내 나이 나오나? 나이를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아무튼 선생님은 그간 동영상 강의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국어에서 어떤 점을 어려워하는지, 또 어떤 점을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에서 국어를 잘 틀리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부분들 가려운 거 제가 시원하게 다 긁어줄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선생님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과 이제 국어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잖아요. 첫 시간에는 우리가 1단원의 내용으로 딱 들어가서 해야겠지만 1단원이 혹시 이렇게 교재 펼쳐보셨어요? 시예요, 시. 여러분 시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근데 이 시를 이제 제대로 배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이라 선생님이 시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료실에 가시면요, 요 강의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 선생님이 올려드렸거든요. 옆에 뜨고 있죠? 예쁘지 않니? 굉장히 정성껏 만들었는데 요 자료를요,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 내용을 토대로 시에 대한 기본을 확실하게 다지고 그런 다음에 1단원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력해서 요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수업 잘 들으시면 되니까요. 그거 꼭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시 기본 다지기 출발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머 이건 배워야 해 라는 코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코너지? 왜 강의 소개를 안 봐?
제발 좀 보고 오시라니까요. 강의석에 꼭 보고 오셔야 선생님의 강의 코너와 선생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짧으니까 꼭 좀 보고 오세요. 제발요. 부탁이에요. 알았죠? 보고 오세요. 자, 이제 그러면 시의 기본 우리가 함께 다져보도록 할게요. 교환 준비하셨죠? 선생님과 함께 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 뭔가요? 자꾸 질문할 거예요, 저. 나 질문하는 선생님 싫은데 어차피 대답도 안 할 거면서 뭐. 근데 저 자꾸 질문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선생님이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 눈앞에서 수업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궁금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꾸 질문을 할 겁니다. 시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 짧은 거, 그 짧은 글인가 그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좋아요. 짧은 거야. 맞아요. 잘했어요. 시는 짧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선생님이 자, 시가 뭐니? 그랬는데 거기다 대놓고 짧은 거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국어 배웠는데 어디 가서 짧은 거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시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이나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요,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운문 문학이다라고 얘기해요. 말이 어렵죠. 그죠? 자, 시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진 생각이나 느낌과 같은 것을 이렇게 운율이 있게, 운율이라는 건 리듬감이에요. 우리가 시를 읽으면 리듬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다양한 노래들 있죠. 그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막 이렇게 춤을 못 추니까 춤추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리듬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노래이기 때문인데요. 시도 노래예요. 그래서 운율이라는 게 있어요. 리듬이 살아나는 운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아까 얘기한 짧은 거 줄이고 줄여서 쓰는 게 시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두 단어가 운율과 압축이에요.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운문 문학이다. 운문이라는 말도요, 운율이 있는 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란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운문 문학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었다가 나중에 중학교에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시는요 그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운문 문학이요. 와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수행평가 점수 이제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너 그거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수행평가 점수도 막 좋게 주실 겁니다. 대답을 잘하실 수 있도록 입에 착 붙게 기억하세요. 앞으로 시는 중1뿐만 아니라 중2, 중3 때도 계속 나와요. 그때마다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건데 한번 기억하고 정확히 알아두도록 합시다. 아셨죠? 시하면 운율과 압축을 떠올리시고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운문 문학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런 시에는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 이야기할 건데요. 하나는 형식상의 갈래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내용상의 갈래라는 게 있어요.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형식상의 갈래라는 건 시를 안 읽어봐도 딱 시 생김새만 보고 너 무슨 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형식상의 갈래예요. 형식만 보고 아는 거. 근데 내용상의 갈래는요, 시를 읽어봐야 갈래를 알 수 있는 거. 그게 내용상의 갈래예요. 일단 형식상의 갈래부터 볼게요. 여기 보니까 정형시라고 돼 있어요. 정형시는요, 형식이 정해진 시란 뜻이에요. 형식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형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식이 정해진 시다. 그래서 예를 보니까 시조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시조 배우셨죠? 배웠어. 기억이 안 나? 배웠단 말이야. 그 시조를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이다.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요? 이러지 마. 초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 주셨을 텐데 안 배웠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해. 배웠어요. 이런 형식으로요. 자, 시조는요, 3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나뉘고요. 6구라고 해서 요게 하나의 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가 45자 내외, 45자가 안 되기도 하고 45자가 살짝 넘어도 돼요. 그게 바로 시조거든요. 딱 생김새만 봐도 너 시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정형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정형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유시라는 게 있어요. 자유시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쓰는 시예요. 그냥 시인이 쓰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일정한 형식 없이 쓰는 시. 그게 바로 자유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산문시라는 게 있어요. 저 선생님 이상해요. 앞에서 운문이라며요. 시가 운문, 문학. 그래요. 근데요, 얘는 산문이라고 돼 있죠. 산문은 줄글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뭐 생활문 이런 거 있죠. 뭐 아니면은 동화 이런 거 있죠. 다 산문인데요. 얘는 산문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행의 구분 없이 줄글로 쓴 시를 우리가 산문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중학교 과정에서 자유시를 제일 많이 배우지만 정형시나 산문시도 배우게 돼요. 아, 세 개의 형식상의 갈래는 중학교 때 다 배우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내용상의 갈래로 가볼게요. 내용상의 갈래는 아까 얘기했죠. 시를 읽어봐야 안다고요. 보니까 서사시가 있어요. 역사적 사건이나 신화전설, 영웅의 이야기를 쓴 시가 서사시고요. 그 다음 서정시는 개인의 감정이나 마음을 쓴 시, 극시는 연극의 형식으로 쓴 시. 왜 대강 읽냐고요? 중요한 건 딱 하나야. 바로 서정시만 알면 돼. 서사시 중학교 때 안 나와. 그리고 극시 중학교 때 안 나와. 고등학교 때도 안 나와. 그래서 서정시만 알면 돼. 고등학교 때도 거의 안 나와요, 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건 내용상의 갈래에선 서정시, 요걸 기억하면 된다. 서정시라는 것은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개인의 감정이나 마음을 쓴 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동생을 보면서 너무 내 동생은 귀엽다, 정말 사랑스럽다. 그럼 서정시야. 알겠죠? 개인의 감정이나 마음을 쓴 시, 그게 바로 서정시다. 중학교 때 배우는 다 시가 서정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형식상의 갈래와 내용상의 갈래까지 봤죠? 그러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의 3요소는 먼저 잠깐 챙기자면 일단 시의 3요소를 알기 위해서는 시를 감상하는 방법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시를 감상할 때는요. 눈을 탁 감고요. 시를 암기하는 게 좋아. 눈을 탁 감고 시를 이렇게 막 암기하면서 장면을 확 떠올려가면서 리듬에 맞춰가지고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며 읽으면 돼. 지금 내가 말한 요 내용에 시의 3요소 다 들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운율이에요. 아까도 제가 시에 대해서 개념을 말할 때 여러분들한테 운율 강조했었잖아요. 그래요, 운율이에요.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 그게 운율이에요.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입니다. 자, 보니까 이런 운율에는요,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내재율이라는 게 있고 외형률이라는 애가 있는데, 내재율이라고 하는 건 지금 밑에 한자로도 나와 있지만 안내자를 써가지고요. 시의 운율이 겉으론 드러나지 않고요. 그냥 안에서 은근히 느껴지는 운율을 우리가 내재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자유시, 산문시 같은 데서 시의 내용이나 시어의 배치 이런 걸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내재율이야. 그러니까 운율이 이렇게 확 티는 안 나는데 요렇게 요런 게 운율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내재율이에요. 자, 그러면 외형률이라는 건 뭘까? 거기 한자 나오고 있죠? 바깥 외자를 써가지고요. 얘는 글자 수 같은 걸 규칙적으로 딱딱 지켜 써가지고요. 뚜렷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일정한 운율을 우리는 외형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시조 있잖아요. 정형시에서 드러나는 이런 운율들을 우리는 외형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내재율은 자유시와 산문시에서, 그리고 외형률은 정형시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챙겨두시면 조금 덜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운율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 요소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일단 첫 번째는요.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해야를 도대체 몇 번 하는 거야.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리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겨 들으시는 노래도요. 자꾸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후렴구 같은 게 나오니까 리듬감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너희들 랩 좋아하지? 그 랩에서 끝에 라임을 막 맞추잖아. 그치? 시에도 그런 거 있어. 무시하지 마, 시를. 시에도요. 그렇게 같은 글자를 끝에다 놔가지고 운율을 형성하기도 해요. 노래와 시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글자 수의 반복이에요. 비오자, 장독간에, 풍선화, 반만 벌어.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해서 역시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같거나 비슷한 문장의 구조를 반복할 수 있어요. 보니까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 보니 좋아. 그 다음 보세요.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어머, 뭐뭐 하는 걸 보니 뭐뭐 좋아. 뭐뭐 하는 걸 보니 뭐뭐 좋아. 이렇게 문장 구조가 닮아 있죠. 이걸 통해서도 역시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있어요. 운율 형성 요소로 일정한 끊어읽기를 반복할 수 있대요. 아까도 나왔던 구절인데요. 비오자, 장독간에, 봉선아, 반만 벌어. 끊어 읽거든요. 비오자, 장독간에, 봉선아, 반만 이렇게 안 읽어요. 이렇게 일정한 끊어 읽기를 나타내는 것도 역시 운율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조에서도요. 4개씩 끊어 읽기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요걸 조금 어려운 말로 사음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음보라는 건 소리 음자에다가 걸음보자를 띄고 있는 건데요. 이게요. 옛날에 시조는 우리나라 그 선비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양반들이 막, 막 수염 기르고 막 가쓰고 막 이러 나와가지고 태산이 뒷짐져야 돼 이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왜 이러다. 이런 식으로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떼면서 읊었다. 그래서 음보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역시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끊어읽기를 반복해서. 자, 그 다음은 의태어와 의성어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의태어라는 건 모양을 흉내낸 말을 이야기하고요. 의성어라는 건 소리를 흉내낸 말을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땐 그렇게 배웠겠지만 여러분들이 의태의 태자가 모양 태자, 의성어의 성자가 소리 성자 이런 걸 알고서 의태어, 의성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업 중에도 한자 얘기를 자주 할 거예요. 근데 한자 얘기한다고 뭐야 싫어 이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말의 솔직히 50에서 60% 가까이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알면 그 단어의 뜻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단어 뜻을 풀이하기 위해 한자 얘기를 할 거니까 짜증내지 마세요.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여기서 이글이글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게 의태어예요. 근데 의태어가 사용될 때 보면요. 의성어도 그렇고 반복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율이라고 하는 건 반복을 통해서 나타나요. 운율은 다시 얘기할게요. 반복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즐겨 듣는 뭐 랩, 노래, 우리가 좋아하는 뭐 가수들 당연히 많이 있겠죠? 제가 한 그룹만 얘기했다가 또 다른 애들이 우리 오빠는 왜 얘기 안 해요? 막 이럴까봐 내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그 노래에도요. 끝에 같은 글자 같은 걸 막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듬감을 준다고요. 그러니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뭘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나만 지금 4번 얘기하지. 하라고.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자, 이렇게 운율 형성 요소까지 챙기면서 시의 3요소 중에 운율을 이야기했고요. 시의 3요소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심상이라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시의 3요소 들어올 때 시를 읽을 땐요. 암기를 하면서 눈을 감고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 마음속에 훅 떠오르는 감각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감각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머릿속에 착 떠오른단 말이야. 그걸 바로 우리는 심상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 심상은요.
회화적 요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혹시 미술 시간에 한 편의 회화를 감상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겠죠? 그게 그림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를 읽으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 같은 게 쫙 펼쳐지거든요. 그게 바로 심상이에요. 이 심상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오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느끼는 오감 5가지 감각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눈으로 보는 거 시각이죠. 그다음 귀로 듣는 거 청각이에요. 냄새 맡는 거 코가 막히긴 했지만 후각이고요. 맛보는 거 미각이고요. 피부에 와닿는 것 촉각입니다. 이 오감이요 고스란히 심상에 들어있어요. 일단 시각을 보니까요. 빛깔, 모양 등의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 이걸 시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에 새빨간 입술 여기 새빨간 입술 보이죠? 새빨간 입술 하면 아 눈으로 보는 거 시각. 연붉은 그 손톱 여기 나왔죠? 역시 시각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건 시각인데 귀로 듣는 건 그렇죠. 청각이에요. 귀로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 은은한 종소리 댕 댕 귀로 들어야 알아요. 그다음 파도가 귀로 들어야 알죠. 이런 건 청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엔 냄새 맡는 거예요. 후각적 심상인데요. 밥 짓는 냄새.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죠? 그거 후각이고요. 향그러운 꽃지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절 중에 하나인데 꽃지짐이 뭐냐면요. 그 부침개 같은 거 아시죠? 부침.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기름 쓰는 요리 중에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지짐이라고 하는데요. 꽃을 넣고 이렇게 지지는 거예요. 진달래 화전 같은 건데 지금 이 밑에 여기 그림으로 떠다니죠? 이거 그리려고 우리 PD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잘 보세요. 이런 게 꽃지짐입니다. 그래서 꽃을 넣어가지고 지짐처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붙일 때 우리가 냄새를 맡고 엄마 부침개 해? 막 이러잖아요. 후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촉각적 심상은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죠. 그래서 서늘한 산끈을, 서늘한 거 피부에 와닿아야 알아요. 그리고 따뜻한 이마, 만져봐야 알죠. 그리고 스산한 찬바람, 찬바람인지 뜨거운 바람인지 피부에 와닿아야 알아요. 이건 촉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네요. 미각적 심상이라는 거. 인간이 느끼는 오감 중에 마지막, 그게 미각인데요. 혀로 맛보는 듯한 느낌. 내가 이 오감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감각. 미각이야. 미각을 빼놓고 우리가 어떻게 사니? 그래서 달달한 음식. 이걸 끊어야 살이 빠질 텐데 달달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메마른 입술이 쓰디쓰다. 쓴맛. 이것도 역시 미각으로 느낄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게 있다. 중1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야. 중3도 간혹가다 힘들어해요. 잘 봐.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거야. 이러니까 어렵지. 이러니까 어려워. 근데 우리는 잘 이해해서 중3보다 더 잘하자. 봐봐. 푸른 휘파람 소리야. 니네 푸른 휘파람 소리 들어봤어? 붉은 휘파람 소리는 들어봤니? 못 들어봤어. 이거 어떻게 들어? 아니, 휘파람 소리는 귀로 듣는 청각이야. 근데 그걸 푸르다라고 시각으로 옮겨가게 표현했잖아. 그래서 이걸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은빛 비린내. 수산시장 가서 은빛 비린내 맡아봤어? 난 금빛 비린내 맡아봤는데 뭐 이래? 아니야. 비린내는 후각이야. 근데 그걸 은빛이라는 시각으로 옮겨가게 표현한 거야. 이런 걸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해. 나중에 선생님이 시가 나올 때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심상까지 받고 시의 3요소 중에 마지막, 그게 바로 주제예요. 우리는 시를 읽으면 그 시인이 뭘 말하고 싶은지를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시인의 중심 생각, 요게 바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시의 3요소 뭐라고요? 운율, 심상, 주제. 운율, 심상, 주제. 따라 하라고요. 운율, 심상, 주제입니다. 3요소까지 이제 잘 챙기셨을 테니까요. 선생님과 비유와 상징으로 넘어갈게요. 이 비유와 상징이 진짜 중요한 것이 1단원에서 여기에 엄청 힘을 줘가지고 소단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1단원에 속해 있는 소단원들에서 비유와 상징을 아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잘 보세요. 비유부터 갈게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원관념을 다른 대상, 보조관념에 빗대어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라고까지만 일단 이해하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죠? 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게 원관념이고요. 다른 대상이라고 하는 게 보조관념이라는 거예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빗대기 위해 끌어들인 대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유현진 선생님의 얼굴은 보름달 같다. 개인적으로 얼굴이 둥글기 때문에 굉장한 컴플렉스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만 잘할 수 있다면 제가 무슨 희생을 못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선생님의 얼굴을요, 어디다 빗대어 이야기했어요? 보름달에 빗대어 이야기했어요. 그쵸?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내 얼굴이야. 근데 이걸 표현하려고 빗댄 대상은 보름달이죠. 그럼 이건 원관념이고요. 이건 보조관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게 비유인데 비유는 도대체 왜 하냐? 신선함과 즐거움도 주고요.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달해요. 그 유현진 선생님 내가 아는 사람 선생님 있거든? 근데 그 선생님 얼굴이 그냥 둥글어. 이거보다 야, 유현진 선생님 내가 아는 선생님 있거든? 그 선생님 얼굴 보름달 같아. 진짜?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생생하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비슷한 성질이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다 형광펜 쳐주시고요. 별 좀 그려주세요. 10개만 그려. 자, 얘들아. 지금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비슷한 성질,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유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예를 드는 거라고. 내가 남친이 있어. 예를 든다고 예를. 화내지 마. 예를 드는 거야. 남친이 있어. 남친이 생긴 거야. 그런데 내 친구들이 이제 한 10년 만에 남친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궁금해하겠어. 그래 와가지고 현진아, 너 남친 생겼어? 웬일이야? 진짜? 어떻게 생겼어?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내 남친? 그냥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 친구들이 내 남친의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비유를 하는 거야. 내 남친 방탄의 비 닮았어. 뭐 이러면 내 친구들이 진짜 헐 대박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미지를 떠올리겠죠. 화내지 마. 예를 든 거니까. 내 희망사항이 아니야. 꿈도 있을 수 있잖아. 어쨌든 남친에 대해서 애들이 막 상상하고 막 이미지 떠올리고 막 코는 어떡하겠다. 눈은 멋있겠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내가 내 남친을 데리고 내 친구를 만나러 간 거야. 내 친구들. 내 남친이야. 인사해. 그랬는데 웬걸 4등신에 막 목적 안녕하세요. 이러고 나타난 거야. 그럼 내 친구들은 나를 죽을 때까지 안 보려고 그럴걸? 그렇잖아. 왜? 비유를 하려면 반드시 유사성이 있어야 돼. 방탄의 비를 닮았다고 얘기할 것 같은 방탄의 비를 비슷하게 닮아야 될 거 아니야. 어서 엄한 애를 데려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방탄 비 닮았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실망을 하겠어. 그치? 반드시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는 유사성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유를 할 수 있다. 이걸 챙기시라고요. 아셨죠? 그랬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비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배웠어요. 직유법인데요.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런 연결어들을 사용해가지고요. 원관념을 보조관념에다가 직접 빗대는 거예요. 보세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틱 집어넣어가지고 직접 빗대고요. 길은 한 줄기 넥타이처럼 이라고 하면서 처럼이라는 연결어 집어넣어서 직접 빗댔어요. 이런 걸 직유법이라고 해요. 1단원에서 계속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직유법 나랑 찾을 거야 또. 그 다음 두 번째 은유법이 있어요. 은유법은 수학 공식 같죠. A는 B다.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내 마음을 호수에 빗대려면 내 마음과 호수 사이에 그렇죠.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 애면 안 되고요. 잔잔해야 돼. 좀 평화로워야 돼. 그런 애나 내 마음이 호수라고 빗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인생은 나그네다. A는 B. 역시 이렇게 A는 B와 같은 형식으로 빗대는 걸 은유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거 말고도 의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빨간 장미가 수줍게 미소를 머금었다. 장미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미소를 머금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에요. 자, 근데요. 화류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자, 얘는요, 생명이 없는 걸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니까 사람만이 가진 특권처럼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미소를 머금었다 같은 건 사람이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는 미소를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미소를 질 수가 없어. 그런데 화류법은 생명이 없는 걸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라서 강물이 으르렁거린다. 이러면 강물은 생명이 없죠. 숨 쉬는 거 봤어, 강물이? 없잖아. 강물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게 으르렁거린대요. 으르렁은 우리 집 강아지도 하더라. 그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잖아. 이걸 우리가 화류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야기한 요 네 가지가요, 다 비유하기에 속하는 거예요. 물론 비유하기에 더 많은 표현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 오늘 이 시간에 다 하면 여러분 집에서 못 나가요, 이 방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상징 얘기할게요. 선생님은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건 어려울 거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야 더 정신 차리고 수업을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상징이에요.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표현하려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어 표현하는 방식이래요. 자, 여기서 처음부터 말이 어려워. 추상적인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데 추상적인 거라는 건 만져지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고요. 냄새나지도 않아요. 그런 게 추상적인 거야. 예를 들면 사랑, 우정, 정, 의리. 만져봤어? 냄새나? 안 나. 본 적도 없어. 이런 게 추상적인 거야. 이런 걸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줘. 그게 바로 상징인데요. 상징은 비유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상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관습적 상징이라는 애가 있는데 좀 어렵죠. 이 관습적 상징의 관습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가지고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와 풍습과 같은 걸 갖다가 관습이라고 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런 거야. 오랜 세월을 두고 되풀이하여 사용되어 관습적으로 널리 보편화된 상징을 우리가 관습적 상징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죠. 옛날부터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야. 마찬가지로 옛날부터 백합은 순결의 상징이고요. 대나무는 절개, 국화는 고고한 기상을 상징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뭐 몰라요. 그냥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냥 대나무는 이렇게 고드니까 절개 이랬단 말이야. 절개가 무슨 뜻인지 모르나? 알려드릴게요. 절개는 신념이나 신의 따위를 굽히지 않고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는 절개를 상징한다 그래요. 이런 절개, 평화, 순결, 고고한 기상 같은 건 추상적인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거. 그런 걸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고고한 기상 이라고 나오는데 고고하다는 게 또 뭔지 모를까 봐. 고고한 건 세상 일에 처해서 굉장히 이렇게 홀로 막 이렇게 고상한 이런 걸 고고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이런 게 이제 관습적 상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뒤에는 개인적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요, 시인이요, 자기 작품에서 특정한 소재가 다른 의미 가지도록 독창적으로 자기만이 만들어낸 상징이야.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시를 배울 거잖아. 그러면 그 시 속에서 시인이 이 소재를 이런 상징적 의미로 써야지라고 하는 개인적 상징들을 찾을 수 있어요. 볼까요?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이거 보면서 말도 안 돼. 어떻게 눈물로 진주를 만드냐?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젠 상징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의 그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건 어머니의 고귀한 사랑, 자식을 향한 고귀한 희생, 어머니의 어떤 그 열정, 이런 것들, 자식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 이런 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눈물은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졌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 진주가 또 이렇게 진주가 뭐 어떻게 눈물로 진주를 만들어, 그 조개가 자꾸 바닷물에서 상처받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여기서 진주란 성장한 자식의 아름다운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런 게 개인적 상징이에요. 하나 더, 봄이 와도 녹지 않을 눈사람이 되었네. 겨울에 만드는 그 이등신의 눈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눈사람은 희망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으로 배워 나갈 거라고요. 아셨죠?
좀 어렵죠? 시를 배우면서 더 자세히 이해시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만의 꿀팁 나갑니다. 이건 진짜 아무나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합니다. 비유와 상징을 1단원에서 다 배울 거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의 차이점을 묻는 시험 문제가 정말 잘 나올 거고요. 얘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보세요. 얘네 둘 다 공통점은요.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을 활용해서 나타낸다는 건 같아요. 그런데 비유는 원관념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물에 빗대. 그게 비유야. 유현진 선생님의 얼굴은 보름달 같다. 그래. 이렇게 다른 사물에다가 빗대어 표현하는 게 비유라고요. 그리고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함께 나타나요. 유현진 선생님의 얼굴은 보름달 같다 이러면서. 그리고 둘 사이에 유사성이 있죠. 그리고요. 하나의 원관념에 하나의 보조관념이 결합해요. 유현진 선생님의 얼굴은 보름달 같다. 1대1이죠. 그죠? 근데요. 상징은요. 원관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아까도 보세요.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그 눈물이 뭔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질 않아요. 그리고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없어요. 그 엄마의 눈물에 그 엄마의 그 아까 얘기했던 원관념, 사랑, 희생 둘 사이에 유사성이 없어요. 닮은 점이 없다고요. 그리고 표현된 보조관념은 하나인데요. 의미하는 원관념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마늘 다자를 쓴 거거든요. 아까 눈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보조관념에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이렇게 원관념의 의미는 다양하죠. 그래서 일대 다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거 프린트에다가 중요 표시하시고요. 여러분들은 투명 스티커 붙이세요. 아직도 투명 스티커 모르면 강의석이 안 보신 거죠? 강의석에 보고 오세요. 선생님이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에 붙이라고 투명 스티커 신청만 하시면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받으셔서요. 중요 부분에 표시해 두었다가 시험 전에 쓱 훑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비유와 상징까지 받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의 화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알아주세요. 시의 화자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요. 자기 생각이나 느낌 같은 걸 효과적으로 나타내려고요. 일부러 이렇게 시인이 대리인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자기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 목소리로 내세워서 시 속에 말하는 일을 둘 때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화자라고 이야기해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화자는 시인일 때도 있고요. 시인이 아닐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인은 성인인데 시 속에서는 막 아이다운 말투를 써가면서 화자를 어린아이로 내세우기도 하고요. 시인은 남자인데 여자처럼 말을 해가지고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주제를 잘 드러내려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시의 주제를 좀 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화자들을 내세웁니다. 시인이 그대로 화자로 나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화자다. 이것까지 알아야 1단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다 배웠으니까 OX 퀴즈 몇 개만 해볼까? 다 맞은 사람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1번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은 내가 못 추는 춤까지 추면서 뭐 했어? 운율이라 그랬잖아. 이거 왜 심상이라 그래? 틀렸죠? 이건 X 하셔야 맞고요.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향기니까 smell. 그렇지. 후각적 심상이 맞아요. 동물이나 자연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건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의인법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 하셔야 맞고요. 그리고 비유는 원관념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사물에 빗대는 거. 맞아요. 제가 아까 비유할 때 얘기했잖아요. 동그라미 하시고요. 상징은 하나의 원관념과 하나의 보조관념? 내가 1대1은 비유라고 그랬잖아. 그치? 원관념은 다양하게 많아야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X 하세요. 다 맞은 사람 손 들어. 23명이나 되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은 했으니까 지킬 테니까 비밀글로 여러분들이 주소와 우편번호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과 1단원 들어가기 전에 시의 기본부터 다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복습 잘 챙기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1단원의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복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습은 하지 마세요. 기대도 안 해. 예습은 하지 마. 복습만 해오세요.
배운 거 한두 번만 읽어가지고서라도 오세요. 아셨죠?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1단원의 내용에서 만나도록 할게요.